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디자인 권리 보호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 위주라고 제가 처음엔 들어가지고 학교법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탁과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오디오가 겹칠 수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 음소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보호법은 다른 시각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 보호법 안에는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까요? 이게 하나의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이고 또 여러 그 디자인 전공, 산업 디자인도 있으실 수 있고 시각 디자인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잠시만요. 화면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 디자인은 뭐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법에 의해서 다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남겨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작품전도 하시잖아요. 그죠? 디자인과 전공자시면 졸작에 대한 부분들 작업을 하실 거고 아니면 뭐 문화창작과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졸작으로 내실 것 같긴 한데 그 졸업 전시회의 디자인 전시 후에 1년 뒤에 디자인을 출원하더라도 여러분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제 가장 중요한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출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면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 다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질문으로선 남기고요. 그리고 디자인 출원은 반드시 특허 대리인, 그러니까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만 출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자인 출원은 3D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해드리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강이 끝나고 나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하면 산업 디자인, 그리고 시각 디자인, 그리고 공예, 텍스타일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리고 글자체 디자인, 그리고 요새 그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UI, UX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화상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자인으로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디자인은 외관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넘어온 그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2005년부터 특허청에서는 의장법을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품의 외관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을 다 받으실 수 있다. 뭐 제품이나 가구, 그리고 환경, 뭐 운송 디자인, 그리고 패션이나 보석 이런 부분까지 다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 전공 학생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그래픽, 뭐 라벨지나 아니면 직물지 아니면 포장 디자인에 관련된 흔히들 패키지 디자인이라고들 하죠. 이런 부분들도 다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말씀드리냐면 핸드폰에 있는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뭐 흔히들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들으셨을 텐데 디자인이라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상에서도 디자인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물품의 형상, 그리고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에 대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게 크게 네 가지가 구성이 돼야지만이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물품성에 대한 부분들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카메라가 됐든지 렌즈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는 여러 물품들, 핸드폰도 될 수 있고 마우스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프 같은 경우는 직물지로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권리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스카프 같은 경우를 묶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향이나 성향이나 뭐 예를 들어 당일 컨디션이나 이런 것 따라서 이 묶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것들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게 흔히들 디자인 보호법상에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뒤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자인은 가장 상업적인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제품, 물품에 대한 부분만 보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풍선 인형도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형태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프레스를 찍어서 금형설계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찍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데가 아파트 대기시겠죠? 대기거나 아니면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카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공간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박혀 있기 때문에 물품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아니면 벽돌로 지어 올린 건물에 대한 부분들, 저도 지금 이 회사 공간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고요. 대신에 동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동산이라 하면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부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쉘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찍어낼 수도 있고 이것들을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도 자이나 레미안이나 이런 표면의 어떤 컬러나 색채나 아니면 패턴에 대한 부분들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호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흔히들 지금 여러분 제가 교과 과정을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앱 디자인이나 아니면 UI, UX 아니면 시각 디자인 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교과 과정이 형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지 아세요? 캐릭터. 아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렸죠.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작권이나 상표나 디자인 보호법으로 다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답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보호법상으로 캐릭터는 물품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럽에서는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물품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다각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캐릭터 자체, 포켓몬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들의 디자인들만 도면화하고 도식화되어 있는 것들만으로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물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물형 왕구로서 디자인이 구성되었을 때는 물품성이 있다라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리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출품을 하시거나 출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상품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창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실 때는 디자인 보호법상으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그 물품 안에 그 캐릭터가 들어가야지만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보호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보호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으로 우선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신 게 좋으시고요. 근데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캐릭터의 이름을 주죠. 예를 들면 뽀로로 같은 이름 같은 경우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표법 자체로도 여러분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형이나 아니면 티셔츠에 들어가는 캐릭터면 티셔츠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캐릭터를 나는 인형에도 넣고 싶고 컵에도 넣고 싶고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에도 넣고 싶고 뭐 여러 가지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이 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물품에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캐릭터 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인형을 제작을 한다던가 티셔츠나 아니면 굿즈 같은 데다가 그 캐릭터를 놓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마다 다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많이 등록을 받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가지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벨이나 아니면 전사지와 같은 명칭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에. 거기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새 UI, UX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나중에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전통적인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 가서 나는 UI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디자인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핸드폰의 아이콘을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아이콘을 내가 디자인을 하고 했을 때 아이콘도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품성이 없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물품, 그러니까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아니면 화면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 전화기 안에 아이콘을 그려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냥 그 아이콘 자체로는 보호 대상이 안 되고 어딘가 물품 안에 그 모양이 그려져 있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호를 받으시려면 차량용 화면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화면을 집어넣으시고 물품명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을 받으셔야지만이 등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 안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물품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 디자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변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내가 디자인한 화면만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주변에 있는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만 디자인 내 권리로 가져갈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있는 화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네모가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 주변에 어떤 물품이 생겼던 것들은 나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화면단만 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겁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으로 이렇게 화면단을 출원하실 때는 1.3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나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디자인만 보호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하셔야지만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점선, 1.3,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아이콘 모양만 실선으로 표시를 해야지 그 아이콘에 대한 부분만 전체 디자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디자인이나 화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성립 요건 중에 시각성이 있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냉장고나 아니면 세탁기를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까지를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일까요? 전면 패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앞에 요새는 어떤 패턴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전면 패널에 대한 패턴으로서 어떤 디자인을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렸을 때가 중요하겠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열렸을 때 그 냉장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그것도 보호 주체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장고나 세탁기를 출원을 했을 때 열리고 닫힌 거, 그리고 각각의 트레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수납함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뭐 부품 디자인, 부분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디자인을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원이 이렇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게 된 이유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권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애플과 장기간의 소송도 다투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권리에 대한 범위를 내가 좀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분 디자인이라는 출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부분 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체 디자인, 제가 이런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을 때, 이 핸드폰에서 요새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핸드폰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네모 반듯한 모양의 라운드도 별로 없고, 그냥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애플이 디자인 출원했을 때, 동그란 홈 버튼에 대한 부분까지 또 다, 그리고 R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 옆에 있는 그 버튼의 모양이나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다 부분 디자인을 출원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전체 디자인을 출원을 했습니다.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대 전체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처럼 너무나도 일반적인 제품들은 유사의 폭을 되게 좁게 봅니다. 되게 좁게 보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게 디자인을 해도 이건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얘기한 디자인 폼 팩터에 대한 부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디자인으로 버튼, 뭐 좀 알값 이런 부분만 살살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는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 홈 버튼의 모양이나 아니면 옆에 버튼의 형태나 모양, 카메라의 모양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디자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 범위가 되게 넓어진 겁니다.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홈 버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동그란 홈 버튼을 쓰는 순간 이거는 침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출원 전략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이나 상표나 아니면, 디자인으로 출원하시게 되면, 심사 출원이 있고 일부 심사 출원이 있습니다. 그 일부 심사 출원은 과거에는 무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다시 그 법을 개정해서 일부 심사 출원, 이를 명칭을 바꿨고요. 심사 출원은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는 물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부 심사 출원은 어떤 요건만 갖춰가지고 판단을 해서 바로 등록증이 나오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심사 출원이 과거보다 현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그러면 일부 심사 출원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원을 함으로써 빨리 사업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쪽에 포커싱이 좀 맞춰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물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것들, 의류, 패션용품, 문방용품, 그리고 식품, 그리고 포장, 그리고 보석, 장신구 이런 것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출원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할 경우는 빨리 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원 양도 많아지고 심사관 수도 적다 보니까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상표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출원을 했다는 의미는 내가 권리를 가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자인 출원은 권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이거를 권리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신청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출원만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제품을 내가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 소지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등록을 받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누군가 유사한 물품이 미리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물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출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출원이 신규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이 됩니다. 거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껏 아이디어 상품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군가 똑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경고장이 날아오고 판매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가 막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일부 심사 출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사 출원 기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록 요건에 대한 성립 요건과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지금까지는 성립 요건이고 이제는 디자이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 신규성, 새로워야 된다.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디자인해야 된다. 창작 비용이성,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결합해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작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을 양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원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도면을 집어넣고 사시도와 육면도에 대한 부분들을 넣고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심사관들이 심사를 해서 디자인이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 디자인을 보고 이것들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잘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을 기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각 디자인이니까 포장 디자인이나 아니면 라벨지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체 사시도로 그려서 퍼스펙티브가 포장이 입혀져 있는 상태에 따른 어떤 디자인을 출시를 하겠죠. 디자인을 하시겠죠. 그럴 때는 우선은 평면도를 그리겠죠, 여러분. 평면도를 그려놓고 그 평면도 안에 종이 접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디자인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를 내실 거고 그게 접혔을 때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부분들은 평면도와 배면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배면도는 뒷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디자인이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라벨지다라고 하면 라벨에 대한 부분만 디자인을 출원하면 한 장만 디자인 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약에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출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육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이 합체가 되면 정말 이런 인형처럼 나오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면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면도에서 지금 보시는 캐릭터 모양이 동그란데 좌측면도랑 우측면도에서는 약간 머리 뒤가 약간 납작하게 돼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도면이 좀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전체가 합쳐졌을 때 이게 저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팔 다리가 비율이 좀 틀린다던가 정면도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긴데 측면도에서는 다리가 좀 짧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면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갑니다. 특허청에서는 도면을 다시 그려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제가 D2B 디자인 페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D2B 디자인 페어도 여러분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그 공모전을 출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디자이너고 일반인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분들은 도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뭐 도면에 틀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한 30%가 이 도면이 잘못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원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진행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치신 걸 가지고 내시게 되면 특허청에서 자꾸 의통이 나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와서 도면이 잘못됐으니 다시 내세요.
좌측면도와 정면도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다시 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 도면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비율이나 크기나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핸드폰을 디자인을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제 폴드폰 같은 경우는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열렸을 때를 출원을 할 것이냐 닫혔을 때를 출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뭔가 나는 이 디자인이 열렸을 때 이 디자인이 핵심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열려서 디자인을 출원하겠죠. 그리고 육면도를 그리겠죠. 그런 다음에 참고도로 닫혔을 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지고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면도나 분해도도 참고도로서 여러분들이 도면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제 말씀이 좀 빠른 것 같네요.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리실 때 네. 죄송합니다. 도면을 그리실 때 이렇게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이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 도링을 통해 가지고 도면을 그리실 수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면을 그리실 수도 있고 시각 디자인의 경우는 평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양을 그릴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런 스케치 라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 라인이 파팅 라인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라인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의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정리해서 제대로 된 도면 내십시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주전자처럼 사진으로 찍어서 내셔도 되거든요. 단순히 뭐 CAD 도면이나 아니면 3D 도면 파일을 통해 가지고 내셔도 되고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그 디자인이 잘 표현돼 가지고 출원을 하셔도 출원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저게 뭐가 문제냐면 옆에 찻잔이 보이죠. 주전자가 있는데 찻잔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그림자, 장식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경은 다 날린 상태에서 디자인을 출원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출원이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UI UX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화상 디자인도 요새는 아이콘이 있고 레이아웃 디자인도 있지만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고 눌렀을 때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것들을 동적 화상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콘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컷 잘라가지고 종국에는 이런 디자인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GIF로 묶으셔가지고 이게 화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셔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전시회 디자인 전시 후 여러분 졸업 전시회 1년 뒤에 국내 출원하여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규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SNS를 하시죠. SNS에는 뭐 블로그도 있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디자이너 같은 분들은 최근에는 비엔스나 아니면 핀터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것들 아니면 디자인을 수집했던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로서 그 비엔스나 핀터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인한 것도 아마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여러분 디자인이 올렸을 때는 비공개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출원 전에 올린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지가 됐다라는 거는 세상에 이미 여러분 디자인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즉시 여러분의 신규성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신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디자인은 이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 여러분 전시회 도록이나 아니면 전시회를 진행하셨을 때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시물에 대한 졸업 정시에 대한 사항들도 요새는 올리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돼도 다 공개가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성이 이미 상실이 된 거예요. 신규성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것들이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이 지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이내에는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입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거를 오픈했다. 처음에 내가 블로그에 오픈했다, 인스타에 올렸다라고 한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출원서랑 특허청에 내면 요거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등록 출원에 대한 부분이고 등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세요. 근데 1년이 넘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4일이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5월 14일 날 오늘 인스타나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올리셨어요. 올리는 순간 신규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카운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3일까지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지 않으시면 공개가 된 상태에서 출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오픈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과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디자인은 꼭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싶으시면 꼭 출원을 하시고 출원을 안 하실 거면 비공개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작을 통해 가지고 내놓으신 작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출원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아마 학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원을 못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자가로 출원을 하시든 아니면 변리업사를 통해 가지고 출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D2B 디자인 페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가로 출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도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이 놓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이유가 내가 디자인했던 거 특히나 캐릭터를 디자인하셨던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에 저희가 특허청이랑 가끔씩 그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하면 여러 디자인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 분들도 오시고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 이 캐릭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저작권도 보호를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디자이너로 보호를 받으려면 혹시 이걸 오픈한 지 얼마 전에 오픈하셨습니까? 공개한 지 얼마 되셨어요? 이것을 판매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라고 하면 한 3년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네가 어디서 뭐라는지 다 알겠다. 세상 요란하 봐. 피해한 거 봐. 마이크 좀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김연아님. 뭘 해도 곤란하다. 나 화장해야겠다. 김연아님.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기 부장님, 네. 그 권한이 있으셔서 다른 사람을 다 음소거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공모전에서도 요새는 그 표절이나 모방을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모전에 대한 부분들도 필터링을 하는 그 공모전 주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의 공모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출품을 해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물품을 가지고 여러 군데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수상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저작권이나 그런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주최 측이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상한 걸 가지고서 뭔가를 판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이냐 유사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캐릭터를 하나 디자인했을 때 디자인을 나는 어디다 판매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티셔츠에 넣고 판매를 하려면 티셔츠에 이걸 넣고 디자인 출원을 하셔야 되고, 컵에 넣겠다. 아니면 나는 핸드폰 케이스 같은 데다가 내 캐릭터를 넣겠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에다가 그걸 넣어야지만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물품이랑 유사한 물품끼리에 대한 부분만 유사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다른 비유사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이따 예시가 하나 있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의 있는데 하나는 등산용품인 거고 하나는 펜던트, 액세서리예요. 그러면 물품이 틀리죠. 물품이 틀린 것끼리는 비교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핸드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 모양의 핸드폰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유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성을 판단했을 때는 동일이나 유사 물품끼리만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많이 추론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용적으로 많이 추론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 가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특허는 틀립니다. 특허는 물품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의 진보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창의성, 신규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다 기술이 있을 경우 라이다 기술이 핸드폰에도 쓰일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쓰일 수도 있고 측정기기에도 쓰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에 어떤 국한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기술에 얼마만큼 기술이 진보하냐에 대한 부분, 신규하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디자인은 물품 대 물품이 동일 유사한 것끼리만 비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공기청정기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딴 물품에다가 내가 써야지라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보호법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또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명하다고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제품에 있는 물품들을 내가 따서 몰래 쓰게 되면 그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그 등산용 고리고 하나는 액세서리 용도예요. 이것들을 비슷하다라고 누군가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렸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났습니다. 그리고 형태의 유사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우측에 보시는 이 계산기죠. 계산기에 어떻게 보면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죠. 엠보싱으로 생겨있고 볼록볼록 생겨있던 것들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유사의 범위 폭을 넓게 보냐 좁게 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거든요. 넓게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그거는 유사의 범위를 폭을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누구나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유사 범위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핸드폰 같은 물품들, 그러니까 형태가 빤한 것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 봐야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이 네모난 반듯한 핸드폰을 누구한테 권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디자인은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네모난 디자인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등록을 해주지는 않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유사의 범위와 폭이 좁냐 넓냐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넓다기보다는 좀 좁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지금 좌측에 우측에 보시는 전자계산기에 대한 부분들은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좌측에 대한 부분들은 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비율이 약간 살짝 틀린 뿐인 거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유사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 요건 중에 창작 비용이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끼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에 시계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벤치가 양쪽으로 놓여지는 사항들, 그리고 책상과 책꽂이가 올려놨던 것들, 이런 것들은 창작 비용이성이다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기초 도형들,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런 부분들, 점, 사선, 이런 모양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유사 범위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모난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누군가한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은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상당한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해서 법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스탠드나 아니면 원기둥 형태의 스탠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도 모양이 요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원기둥 형태로 생겼을 뿐이지 거기에 조작하는 조작 버튼이나 아니면 스피커 박스의 그 벤톨 같은 그런 구멍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파팅 라인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차별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 비용이성이란 이 캐릭터를 바로 누군가가 인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창작 비용이성,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와 젓가락이 같이 결합된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은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선출원주의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딱 그 문구에서 아시다시피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분이나 시까지는 바라보지 않고요. 오늘 낸 사람이 내일 낸 사람보다 먼저 등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디자인을 하시고 이걸 묵혀서 나중에 출원해야지라고 하시면 누군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디자인했지만 출원을 먼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디자인하신 것들은 빨리 먼저 출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날 한시에 또 동일한 비슷한 디자인이 출원이 됐을 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허청에서는 그 두 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양보를 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서로 양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두 분 다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두 분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쓰세요. 공개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만에 하나의 경우이긴 하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것들은 내가 먼저 출원을 해서 빨리 등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먼저 1년 전에 어떤 걸 만들어서 1년이 채 안 지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제가 디자인 출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절이 됐다고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절 사유를 보니까 제 디자인이랑 동일한 디자인이 저보다 먼저 출원을 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디자인을 뺏겼는지 모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소송을 걸어서 이걸 취소해 주세요라고 특허청한테 뭔가 낼 수 있어요. 의견 제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특허청에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내 거를 뺏겼다 안 뺏겼다를 판단해가지고 이걸 취소할지 아닐지를 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명확하게 내 거를 뺏기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도 정당하게 내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연히 당신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라고 그쪽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가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주는 법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출원주의는 우리나라랑 미국, 일본이 지금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해외에 출원을 하시게 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출원하시면 빨리 먼저 출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등록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국기나 분장, 훈장 이런 것들, 공공기관의 표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 등록을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능성만 있는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처럼 뭔가 디자인을 했어요. 가운데 보시는 의자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본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에서 나는 2인용으로 만들고 싶어. 아니면 3인용으로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 기본 디자인을 좀 비율을 틀리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관련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애플이 이런 디자인, 이런,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출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키프리스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애플에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시계, 워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출원하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도 좀만 이렇게 정사각형 네모가 있고 네모의 비율도 조금씩 틀려가면서 이걸 계속 출원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관련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누군가가 내 거를 살짝 모방해서 출원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은 이제 모 디자인, 엄마 디자인이다라고 하고 관련 디자인을 자식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있고 이것들을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쫙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도 형태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포장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비율을 틀리게 한다던가 저 가운데 하트가 아니라 뭐 동그라미든 네모든 서로 바꿔가면서 낸다던가 의자 같은 경우도 2인용, 3인용으로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해가지고 권리에 대한 권리를 좀 넓게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셔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셨을 때 인하우스 디자인 가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시게 될 경우 누군가는 여러분이 제품이 잘 팔리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편승해서 여러분들 이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디자인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각적으로 보호를 하실 수 있는 권리의 범위의 폭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디자인 보호법상에서는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제도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출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디자인을 채택을 통해 가지고 내 주요한 폼팩터, 디자인의 폼팩터에 대한 부분 일부를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리의 범위를 폭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관련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을 통해서 대신에 이 기본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 전혀 틀리게 생긴 모양에 대한 부분,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디자인이랑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조금씩 변형을 통해 가지고 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넓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게 특위제도라고 하거든요. 디자인보호법상 특위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 권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사회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비전공자 디자인이 아니신 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권리를 받기 위해서 변리사를 만나셔가지고 권리 보호를 진행하실 때는 그 디자인에서 핵심 요소가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그걸 전체로 내가 권리를 보호를 받는 게 좋은지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게 내 권리에 대한 폭을 더 넓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관련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할 수 없게끔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좀 보호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 요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에는 하나의 출원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면에는 핸드폰이 있고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서 출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이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출원하십시오라고 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은 꼭 하나의 출원만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이 휴대폰 케이스가 좀 1디자인 1출원에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특허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3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내가 거절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특허심판원에서 그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나는 다시 항소하겠다라고 하면 특허법원, 또 상소하겠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케이스가 이제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이거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입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외형의 형태,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의 형태와 저 하단에 있는 꼬리, 이 꼬리가 별개의 제품이다, 물품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한 디자인에 한 개의 출원에 두 개의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게 특허 법원도 그렇고 특허 심판은 특허 법원도 동일하게 그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었는데요. 대법원 가가지고 이게 뒤집힌 사례라고 보고 되게 유명한 사례인 게 1디자인 1출원 사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는 그래 이게 형태적인 일체성을 인정해 준 케이스인데요.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됐냐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이 토끼 형태의 꼴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결국은 1디자인 1출원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의복 같은 경우도 찻잔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켓이 있고 의복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켓이 있고 바지가 있을 경우 이게 한 세트라는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찻잔에 있으면 차 받침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벌의 물품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디자인 1출원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벌의 물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뭐 의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프나 포크, 이게 스푼 세트, 그리고 식기 세트 이런 것들은 한 벌의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와 나이프와 그리고 이 스푼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출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가지고 출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제 한 벌의 물품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디자인을 판단을 했을 때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뭐 소송이 걸렸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전체 대 전체를 비교하는 케이스가 1번이고요. 그리고 1번에서 전체 대 전체가 비슷한지 보고 그 다음에 부분 요소가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권리의 범위의 폭이 높냐 좁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한 벌의 물품으로 묶였을 때는 이거를 하나로 봅니다. 각각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포크, 나이프,
나이프, 그 스푼 이것들 하나의 디자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딘가가 누군가 또 포크의 디자인을 살짝 바꿨을 때 이게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약간 한 번의 물품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보시면 되겠지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각각 내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한 세트로 어차피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세트로 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수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1디자인 1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복수 디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100개까지 그 디자인을 출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낼 때마다 출원서를 다 각각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복수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개의 디자인을 쭉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각각 건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건당 책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소화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명칭을 쓰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컵의 손잡이, 건물, 뭐 경첩, 그리고 최근에 뭐 요새는 글램핑 텐트라는 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물품들도 딱 정해진 물품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컵의 손잡이가 아니라 컵,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립식 건물, 경첩이면 어떤 경첩인지, 그리고 글램핑 텐트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텐트,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셔야지 명칭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명칭 기재 오류라고 해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명칭을 쓰실 때도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출원했다고 해서 해외에 관련돼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셨더라도 해외에 반드시 출원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잘 팔려서 내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그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실 때는 그 해당 국가에 출원을 다 하시고 등록을 받으셔야지만이 권리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데 여러분들 작품을 출품을 하시거나 뭐 소개를 하러 가실 때도 그 나라에서는 꼭 반드시 출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면 해외 바이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오셔서 여러분 디자인을 카피해서 모방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모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물론 소송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들이 먼저 출원을 했다던가 여러분 디자인을 모방해서 조금 변형해서 디자인 출원했다던가 그랬을 때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여 그들이 디자인 출원을 안 해놨다고 해도 해외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출원들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 출원하실 수 있겠고 편익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뭐 EUIP라고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쪽 나라에 출원을 했을 때 우선권 주장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 해당 국가에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원 날짜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오늘 날짜로 6개월이 걸리긴 하겠지만 6개월 이후 더 걸리긴 하겠지만 출원일은 오늘 날짜로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우선권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출원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현지 대리인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헤이그 국제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헤이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출원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외국에 출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심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아무거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써 있는 신청 대상들이 있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어떤 항목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심사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면 전문조사기관,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입사하는 회사랑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는 특허정보진흥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서는 그런 전문조사기관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우선심사를 내게 되면 3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요. 최근에는 또 우선심사도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냈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빠르게 심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등록증을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출원인 편입 제도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출원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비밀 디자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밀 디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시고 나서 등록이 되게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그래서 그 디자인이 공개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심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빨리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6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파악하실 수가 있어서 이걸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약간 모방하실 수도 있고 좀 변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실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세우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 디자인 제도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고 등록이 될 때까지는 어쨌거나 미공개가 될 텐데 설정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 등록 결정이 되고 설정 등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비밀 디자인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최대 3년까지, 3년 이내에 나는 이 디자인을 공개해주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디자인은 3년간 비밀 디자인을 묶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긴 비밀 디자인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누군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3년이 지나면 이제 이게 공개가 돼요. 3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 이 비밀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심사관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게 누군가가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 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고 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밀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이제 디자인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디자인을 공개했으면 12개월 이내에 꼭 디자인을 출원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SNS,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같은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셨다고 하시면 최대한 빨리 비공개로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 비공개도 이미 그 전에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어딘가에서는 그게 데이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때 여러분 디자인이 동일하다, 이미 공개됐다라고 해서 거절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꼭 디자인 출원을 하시고 그렇게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으실 거면 비공개로 꼭 해놓으셔라. 비공개로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출원하실 때는 여러분 도면으로 출원을 하셔도 되고요. 3D 파일로 출원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인 경우에는 포장 디자인이나 라벨 디자인은 그냥 도면으로 내셔도 되고요. 3D 파일은 제품 같은 경우는 3D 파일로도 여러분 출원을 하시게 되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D 파일로도 디자인 출원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질문 드렸었죠. 디자인 출원은 반드시 변리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 출원을 하실 수 있어요.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특허로라는 출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출원 시스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면 바로 출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학생일 경우에는 출원료가 되게 많이 쌉니다. 7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몇 잔 안 드시는 정도 수준 금액이면 충분히
출원하실 수 있고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출원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출원하신 거지 등록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원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 내 거야, 내가 권리를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등록증이 꼭 나오셔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법적 효력이 있고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에 대한 부분들은 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먼저 빨리 출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이 누군가가 내 디자인과 유사한 걸 먼저 출원하게 되면 내게 또 거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출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셔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출원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죠? 출원인, 그리고 창작자. 여러분들이 출원서를 작성하실 땐 출원인이 누구고 창작자가 누구냐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의 디자이너면 제가 이런 폴드폰을 디자인을 했어요. 폴드폰을 디자인했을 때 출원인은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요. 창작자는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는 출원인한테 있어요. 창작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작자는 권리가 없고요. 출원인한테만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직무발명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개발하셨을 때 그런 금액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내 디자인이 잘 팔리게 되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직무발명 제도가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출원인과 창작자는 출원인한테 권리가 있고 창작자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출원을 하실 때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는 공동 출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공동 출원. A와 B가 같이 디자인해서 출원인도 공동 출원을 할 수 있고 창작자도 두 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권리에 관련돼서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지분 관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쓰면 그냥 5대5예요. 5대5. 균등하게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난 7대3이다, 8대2다라고 하면 또 80%의 지분이 그 A한테 있고 20%는 B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공동 출원일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동 출원일 경우에는 이 디자인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해요. 그런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양도를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어요. 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멸을 할 때도 나 이걸 없앨 거야 라고 했을 때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그 둘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소멸이 되고 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